산지 지형으로 이제 넘어왔고요. 자, 산지 지형, 산지 분포의 특색. 자, 우리나라는 국토의 약 70%가 산지로 산이 훨씬 많죠. 알고 있죠? 그 다음에 산지 비율은 높으나 해발 고도가 낮은 산지가 많다. 자, 그 이유는 우리가 신생대가 시작할 무렵에는 한반도가 대체로 평탄했다가 경동성 요구 운동에 의해서 융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 융기가 많이 안 된 거죠. 물론 얼마만큼 융기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해발 고도가 높은 산이 별로 없다. 그 자료를 찾아봤더니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산이 백두산 2744m가 공식 높이인데 전 세계에 있는 산 중에 3만 번째가 넘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데. 자, 어쨌든 백두산 2744m. 자, 해발 고도가 2000m 이상의 산지는 한반도 북동부에 북한 쪽에 주로 있고요. 자, 이건 어쨌든 한국길이니까 백두산의 높이는 2700m가 조금 넘는다. 3000m가 조금 안 된다. 상식. 외운다기보다는. 자, 그 다음에 남한만 따졌을 때 제일 높은 산이 어디일까요? 한라산. 제주도에 있는 한라산 1947m. 외우지 마시고요. 2000m가 조금 안 된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상식. 사실 초등학교 때는 이러고 외우라 그러거든요. 근데 다 잊어버려도 상관없고. 그 다음 섬 말고 육지에서 제일 높은 산 남한에서 지리산 1915m. 자, 이렇게 하면 감이 잘 안 와요. 자, 여러분들 관악구에서 제일 높은 산 관악산 높이 몇 미터? 632m. 관악산의 3배씩이에요. 자, 또 관악산 높이도 잘 감이 안 와요. 왜냐면 우리가 관악산 올라가본 친구도 있겠지만 안 올라가본 친구들도 많더라고. 자, 여러분들 롯데타워월드인가? 아무튼 우리가 솟아있는 거. 걔 꼭대기 높이 몇 미터? 거기 가본 친구들이 있죠? 나중에 가보세요. 거기 높이가 555m예요. 그러니까 외우기 쉬워. 층수는 123층, 높이는 555m로 맞춰놓은 거예요. 일부러. 그래서 관악산 꼭대기에서 롯데 그 타워를 보면은 약간 아래로 보여요. 나중에 올라가면 한번 보라고. 지금 당장 올라갈 필요는 없지만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제 동부서저의 경동 지형이다. 이것도 이야기했죠. 경동은 움직였는데 경사지게 한쪽으로 치우쳐서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이었고요. 자, 신생대 제3기의 경동성 요고 운동이 발생해서 중부 지방을 중심으로 경동 지형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적인 지형을 보면은요, 여기 볼게요. 전체적인 지형을 보면 동해안 쪽에서 큰 힘이 작용했으니까 태백산맥이나 이 함경산맥은 단면도를 이렇게 잘라보면 이렇게 돼 있죠. 함경산맥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잘라보면 이쪽이 급경사, 이쪽은 완경사. 됐죠? 동해안 쪽이 경사가 급하다. 그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넘어갈게요. 뭐 기억이라기보다는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황해로 흐르는 하천은 동해로 흐르는 하천보다 대체로 길이가 길고 하상의 경사가 완만함. 강 바닥의 그 경사가 상대적으로 완만하게 변한다. 뭐 그런 뜻이죠. 우리 하상이란 단어는 지난 시간에 설명했잖아. 자, 이거 조금만 더 추가 설명할게요. 자, 우리가 중부지방의 단면도를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져요. 그러면 이제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여기를 기준으로 여기에 떨어진 빗방울은 결국 서해 바다로 가는 거고 여기에 떨어진 빗방울은 동해 바다로 가는 거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우리나라의 큰 하천들은 대부분 동해로 흐른다, 서해로 흐른다. 당연히 서해로 흐른다. 물이 많으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우리 한국길이 거의 시작할 때 우리나라 6대 하천 한번 정리했었잖아요. 이름만 다시 적어줄게요. 그래서 동해 말고 이제 서해로 흐르는 하천이 큰 하천인데 압록강, 제일 위에 압록강, 그 다음에 그 밑에 대동강, 그 밑에 이제 한강, 그 다음에 그 밑에 금강, 그 다음에 남해로 흐르는 낙동강, 그 다음에 동해로 흐르는 하천 중에 큰 강은 우리가
두만강 이거 하나밖에 없었죠. 그래서 6대 하천 중에 4개가 서해로 흐른다.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물이 산 위에서부터 계곡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흘러가는데 여기에서 이제 바위가 부서져서 침식 작용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계곡이 흐르면서 바위를 깬 거지. 그러면 떨어진 물질들이 이제 얘는 구르고 여기까지 왔더니 알맹이가 클까 작을까? 작아졌죠. 서로 부딪히고 구르고 굴렀으니까. 이 물질이 바닷가에 쌓여 있어요. 자, 이렇게 쌓여 있는 물질은 대부분 이 알맹이가 작으니까 서해 바다에는 당연히 갯벌이 많은 거예요. 하천이 진흙이나 그런 걸 공급하니까 그게 바닷가에 쌓이는 거고 당연히 갯벌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고. 자, 그런데 얘는 구르고 했더니 이미 바다예요. 자, 얘는 입자가 상대적으로 크겠죠. 주로 모래로 이루어진 해안이다. 됐죠? 자, 우리 동해 바다에 갯벌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들 동해 가가지고 아무리 찾아봐도 갯벌 없어요. 됐죠? 네,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중간고사 끝나고 해안 지형할 때 다시 한번 이야기해 줄게요. 넘어갈게요. 이건 필기 안 해도 괜찮아. 기본적인 내용이야. 어떻게 보면 넘어갈게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여러분들 이제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자, 이제 우리 정리부터 할게요. 자, 여러분들, 우리 사람을 예를 들면 뭐 분류를 한다. 그럼 기준이 있겠죠. 첫 번째 기준 예를 들면 키. 나처럼 이제 180을 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180이 안 되는 사람도 있고요. 이거 반응이 없구나. 이렇게 183이거든. 진짜. 농담으로 한번 받아줘야지. 설마 믿었니? 그래? 고마워. 아무튼 그래서 키를 기준으로 보면 큰 사람부터 작은 사람까지 그래도 뭐 기준이라는 게 있으면 쭉 정리가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몸무게를 기준으로, 체중을 기준으로 하면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사람부터 적게 나가는 사람까지 이렇게 구분이 되겠죠. 그런데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대체로 키가 크면 몸무게도 많이 나가지만 키가 큰데 되게 많은 사람도 있을 수 있고 키가 작은데 약간 체중이 많이 나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산지를 구분할 때 기준이 크게 두 가지인데 대체로 일치하지만 아닌 경우도 있어요. 이제 그걸 좀 조심해서 정리하시면 돼요. 일단 포인트는 그거야. 자, 정리할게요. 자, 첫 번째. 자, 우리가 산이 만들어지는 건 산 줄기는 어쨌든 힘을 받아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뭐 나중에 침식을 받아서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어쨌든 힘을 받아서 만들어지면 우리 방향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산맥의 방향을 가지고 먼저 구분을 해요. 자, 이제 방향은 우리가 이미 두 가지는 공부했고요. 하나 더 할 거예요. 한국 방향. 혹시 선생님이 한국 방향 이야기했던가요? 한국 방향. 자, 우리가 경동성 요곡운동 때 동해에서 큰 힘을 받아서 한반도가 이렇게 휘었잖아. 이쪽으로 지질 구조선이 만들어졌잖아요. 이렇게 만들어진 지질 구조선. 신생대 때 일어난 그 지각 변동으로 주로 어쨌든 이렇게 한반도 방향으로 뻗어 있는 지질 구조선을 한국 방향이라고 불러요. 됐죠? 그럼 라오뚱 방향, 중국 방향, 한국 방향. 방향은 세 가지가 있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산맥 중에 한국 방향 산맥부터 정리를 할게요. 자, 여기도 보면 그래서 한국 방향이라는 말이 나오죠. 처음 나오는 거니까 설명을 했던 건데 어려운 게 아니라 한반도 방향이다. 세로 방향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한국 방향 산맥은 낭림산맥, 한국 방향 이걸로 할게요. 낭림산맥, 태백산맥, 여기 마천령 산맥 이 세 개가 한국 방향 산맥이에요. 자, 이 가운데 마천령 산맥은 뭐 중요한 산맥은 아니에요. 왜냐면 여기에 사람이 많이 사는 거 아니거든. 개마고원이거든요. 생활권을 구분하지 않아. 그래서 여기는 뭐만 알아두시면 되냐면요. 마천령 산맥이 여기 어떤 산이 있다? 백두산. 백두산에서부터 시작되는 산맥이 마천령 산맥이에요. 자, 어쨌든 한국 방향 산맥은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랴오뚱 방향 산맥은 한반도 북부에서 이렇게
동북동에서 서남서 방향으로 뻗어 있는 게 랴오뚱 방향 지질 구조선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뻗어 있는 산맥들이 랴오뚱 방향 산맥이에요. 자, 이 중에 이름은 우리 하나만 알고 있으면 돼요. 함경산맥. 함경도에 있으니까. 함경산맥. 랴오뚱 방향 산맥. 한반도 북부에서 가로로 뻗어 있는.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나머지 하나 있죠. 나머지 하나는 무슨 방향 산맥? 중국 방향 산맥. 중국 방향 산맥. 그 중국 방향 산맥은 한반도 중부 남쪽부터 대체로 이렇게 가로로 뻗어 있는 산맥이 중국 방향 산맥이다. 됐죠? 일단 방향 가지고는 이렇게 크게 구분하면 되고요. 이름 외우는 건, 자, 여기 있는 거 이름 몰라도 상관없어요. 소백산맥, 태백산맥, 낭림산맥, 함경산맥 4가지 정도는 무조건 알아야 되고요. 여유가 있으면 더 추가해도 상관은 없는데 일단 4가지만 아시고 나머지 것들은 그냥 여기는 랴오뚱 방향 산맥, 여기는 중국 방향 산맥, 세로로 뻗어 있는 건 한국 방향 산맥이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여러분 혹시 버려도 되는 연습장 있으면 하나만 주세요. 버려도 되는 연습장. 버려도 되는 종이. 아무거나 챙겨왔어야 되는데 설마 아직도 내가 꼼꼼한 성격이라고 해서 체크하는 건 없겠죠? 수업을 너무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보니까 야 부담스러워. 나보고 이걸 줬어 지금. 나 진짜 이거 내가 말이야 버려도 되는 거죠? 그래요? 자, 아무튼 수업 열심히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중생대 때 한반도 북부 지역에 힘이 작용해가지고 뭐 산맥도 만들어지고 땅 속에 있는 그 단층선, 지질 구조선도 만들어지고 그래서 한반도 북부의 이제 지질 구조선, 랴오뚱 방향 지질 구조선, 그 다음에 중부 남쪽으로 중국 방향 지질 구조선 이게 만들어진 상태에서 오랜 침식을 받은 다음에 신생대가 시작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땅 속에 지질 구조선만 남아있는 거야. 자, 그런데 이 지질 구조선은 암석이 깨져 있는 이런 단층 선들이 모여 있는 건데 그 부분은 약할까 아니면 상대적으로 단단할까? 암석이 깨져 있는 선들이요. 당연히 물이 흐르는 과정에서 여기가 더 먼저 깎이겠지. 일단 우리가 지질 구조선, 중생대 지질 구조선은 땅 속에 있는 어떤 암석이 깨진 선들인데 침식에 약하다는 이제 알고 있어야 돼요. 이제 설명 들어갈게요. 자, 이제 신생대가 시작할 무렵에 한반도가 대체로 평탄했는데 신생대 제3지부터 동해에서 큰 힘을 받아서 이제 한반도가 다시 융기를 하죠. 그래서 가슴이 아프지만 자, 그래서 그 결과 간단하게 그리면 여러분들이 보기에 이제 이렇게 융기를 한 거잖아.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산줄기 산맥은 신생대 때 생긴 거예요. 신생대 초에는 한반도가 대체로 평탄했으니까. 자, 그래서 융기 때문에 병동성 요거 운동 때문에 한반도가 비대칭으로 융기했는데 융기 때문에 생긴 이 제일 높은 산줄기를 1차 산맥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1차라는 말은 직접적으로 포인트는 융기. 됐죠? 자, 그래서 여기 교재에 보면은요, 교재에 보면 제일 아래쪽에 1차 산맥, 2차 산맥 이렇게 표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1차 산맥은요, 병동성 요곡 운동으로 평탄했던 땅이 융기에서 만들어진 산맥이다. 자, 그러면 이 1차 산맥은 좀 이따 2차 산맥 얘기할 거거든요. 자, 이 1차 산맥, 이 융기에서 만든 이 산맥은 상대적으로 당연히 제일 높고 제일 험하고 이렇게 이어져 있는 연속성, 얘도 뚜렷하게 이어져 있어요. 그게 1차 산맥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이제 1차 산맥에 얘는 함경산맥, 태백산맥, 소백산맥, 그 다음에 낭림산맥, 마천령산맥이 1차 산맥이에요. 높고 험한 산맥. 융기 때문에 직접 만들어진 산맥.
자, 그런데 우리가 뭐 마찰형 산맥은 잘 안 물어본다 그랬으니까 어쨌든 함경산맥, 태백산맥, 소백산맥, 낭림산맥은 태백산맥을 기준으로 영서지방과 영동지방, 소백산맥을 기준으로 영남지방과 호남지방, 그 다음에 낭림산맥을 기준으로 광북지방과 관서지방. 높고 험하니까 생활권을 구분하는 경계가 됐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함경산맥은 이쪽은 동해안이고 이쪽은 개마고원 쪽이다 보니까 개마고원 쪽은 사람이 거의 안 사니까 너무 험해서 굳이 이걸 가지고 생활권을 나누진 않았지만 제일 높은 산맥이었고, 그래서 이것들은 우리가 앞에서 생활권 구분할 때 이미 나왔던 산맥들이에요. 아무튼 좀 이따 다시 정리할게요. 자, 이제 우리가 2차 산맥을 정리를 할 건데, 자 보세요. 융기를 막 했어. 여기는 지금 산줄기가 있죠. 그럼 이쪽에는 지금 산줄기가 있니 없니? 없죠. 그냥 면이야 면. 자, 물론 극단적으로 이렇게 평평하진 않았겠지만 처음 융기했을 때는 이제 이렇게 면에 가까웠을 텐데, 그런데 융기하고 났더니 물론 지금도 융기하고 있지만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이 빗물이 바다로 흘러가면서 강을 이루고, 그럼 당연히 흘러가면서 높아졌으니까 다시 깎기 시작해요. 근데 깎을 때 약한 부분을 먼저 깎아. 자, 아까 약한 부분 설명했었죠. 지질 구조선 부분이 먼저 깎이고 지질 구조선이 또 먼저 깎이고.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요, 보세요. 자, 지질 구조선이 이렇게 있다는 얘기는 여기에 지금 암석에 깨진 선들이 쭉 있다는 얘기고, 지질 구조선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땅이라고 하는 게 여러 번 이렇게 힐 수도 있잖아. 그래서 지질 구조선이 여러 개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얘는 예를 들면 랴오뚱 방향 지질 구조선이라 그럴게요. 다시, 신생대가 시작할 무렵에 랴오뚱 방향 지질 구조선은 땅속에 있는 이런 단층선, 암석이 깨진 선들인데, 얘가 이렇게 융기한 다음에 이 부분이 침식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면 여기가 1번, 여기가 2번, 여기는 당연히 1번, 또 여기는 2번, 또 여기는 단층선이 또 이렇게 있으면, 지질 구조선이 있으면 여기는 1번. 1번과 2번 중에 어디가 더 먼저 깎인다? 1번이 먼저 깎인다. 그러면은 여기가 이렇게 깎이고 나면 상대적으로 그 사이, 지질 구조선과 지질 구조선 사이 부분, 여기는 덜 깎여서 산줄기가 모습을 드러내겠죠. 이해되니? 그래서 지질 구조선이 먼저 깎인 다음에 남아있는 산줄기를 2차 산맥이라고 불러요. 얘는 융기 때문에 제가 직접 높아진 게 아니라 깎이다 보는데 깎이다가 덜 깎여서 상대적으로 남아있는 거잖아. 얘는 융기 때문에 만들어진 게 아니고요. 그래서 얘의 형성 원인은 뭐냐면요, 차별적인 풍화 침식, 차별 침식이라고 말을 해요. 지질 구조선을 따라서 차별 침식이 일어나면 상대적으로 단단한 지질 구조선이 지나가지 않는 부분이 산줄기로 남는다. 이걸 2차 산맥이라고 한다. 됐죠? 자, 그런데 2차 산맥은 보세요. 랴오뚱 방향 지질 구조선이 이렇게 뻗어 있으면 그 사이 부분이 산줄기로 남아있잖아. 랴오뚱 방향 지질 구조선 방향으로 산줄기도 뻗어요. 랴오뚱 방향 산맥, 랴오뚱 방향 지질 구조선, 그렇게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자, 이제 정리할게요. 자, 이제 이 지도에서 다시 볼게요. 이 지도에서 1차 산맥 표시할게요. 1차 산맥. 자, 여러분들 같이 표시하지 말고 이제 눈으로만 보세요. 눈으로만 보고, 그다음에 혹시라도 집에 가서 정리할 거면 그냥 여기 유튜브 올라갈 거니까 색 정지해놓고 그냥 그때 정리하세요. 뭐 지도가 좀 지저분하니까. 자, 그래서 1차 산맥을 표시하면은요, 1차 산맥을 표시하면 색깔을 파란색으로 할까? 자, 1차 산맥은 낭림산맥, 태백산맥, 소백산맥. 이게 1차 산맥이에요. 그 다음에 함경산맥, 마천령 산맥, 여기까지가 1차 산맥인데, 마천령 산맥은 잘 안 물어본다 그랬잖아요. 근데 어제 하나밖에 안 되니까 마천령 산맥도 그냥 외우세요. 이게 1차 산맥. 자, 그러면 1차 산맥 중에 낭림산맥, 태백산맥, 마천령 산맥은 1차 산맥이면서 한국방향 산맥. 함경산맥은 1차 산맥이면서 랴오뚱 방향 산맥. 그 다음에 소백산맥은 1차 산맥이면서 한국 방향은 아닌 거야. 정리할게요.
자, 그래서 이 중에 빨간색으로 할게요. 자, 한반도 북부에서 이제 이렇게 가로로 뻗어 있는 산맥이 이제 야오뚱 방향 산맥인데, 야오뚱 방향 산맥 중에 이거 함경 산맥 말고 여기에 있는 이 산맥들이 2차 산맥이에요. 됐죠? 2차 산맥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한반도 남쪽에 있는 이제 가로로 뻗은 상대적으로 낮은 산맥들, 얘네들이 수박산맥 빼고요. 얘네들이 2차 산맥이에요. 그러니까 1차냐 2차냐, 융기 때문에 만들어졌느냐 차별 침식 때문에 만들어졌느냐, 이렇게 산맥을 먼저 구분을 하고요. 키로 구분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다음에 뻗어 있는 방향을 가지고 한국 방향, 중국 방향, 야오뚱 방향을 구분해요. 기준이 완전히 다른 거야. 근데 두 가지가 서로 약간 크로스 되는 것들이 있어서 헷갈리기 쉬운데 그 부분만 정리를 하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함경산맥은 1차지만 야오뚱 방향, 1차인데 한국 방향, 1차인데 한국 방향. 근데 얘는 소백산맥은 1차인데 중국 방향. 그런 부분이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 여기는 2차면서 야오뚱 방향, 2차면서 중국 방향. 어쨌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시면 돼요. 자, 이야기하고 정리할 시간 줄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2차 산맥은 1차 산맥하고 비교하면 해발 고도가 낮고 연속성이 약하다. 깎이고 남은 거다 보니까 산줄기가 뚜렷하지 않은 부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산맥 이름은 굳이 적지 맙시다. 우리가 옆으로 뻗어 있는 수많은 산맥 이름 몰라도 상관없다고. 초등학생이 외우라고 그러는 거지. 우리가 뭐 고등학생들이 외울 필요는 없어요. 됐죠? 자, 여기까지 정리할 시간 줄게요. 정답이에요. 자, 아무튼 흑산과 돌산 볼게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신생대 제3기 때 경동성 요구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한반도가 융기한 다음에, 융기했으면 이제 계속 비가 내리고 물이 흐르면서 침식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깎이면서 2차 산맥이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어쨌든 깎이면서 많이 깎인 부분은 하천이나 계곡이나 또는 평야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좀 덜 깎이는 부분은 산으로 남아있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산이 굉장히 많은데, 산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을 해요. 세 가지 유형. 첫 번째는 산의 표면에 흙이 두텁게 쌓여 있는 산. 하나는 산의 표면이 흙으로 덮여 있는 게 아니라 돌이 많이 드러나 있는 산. 그래서 흑산과 돌산으로 구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따로 정리를 할 필요는 없는데, 플러스 알파 화산 활동으로 만들어진 산은 형성 과정이 다르니까 얘네들은 깎이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산이고, 화산은 말 그대로 화산 폭발이 일어나가지고 그냥 새로 생긴 거잖아. 전혀 달라서 화산 지형은 뒤에서 따로 공부를 하니까 지금 다루지는 않을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흑산하고 돌산하고 구분을 할 건데요. 조금 더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줄게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 뒤에 삼각한 거 보면은 흙으로 덮여 있지만 파고 들어가면 한 20m에서 40m 정도만 파고 내려가도 이제 바위가 나와요. 저 밑에까지 흙이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겠죠? 그래서 흑산과 돌산은 이제 어떻게 다른 거냐면요. 흑산은 기반암이 이렇게 있으면요. 얘는 암석이야. 기반을 이룬다 그래서, 기반암이라 그러는데 암석이 있고 그 위에 흙이 이렇게 두텁게 덮고 있는 거고요. 얘는 기반암이 이렇게 있으면 그냥 기반암만 이렇게 있는 거고 일부 지역의 흙이 이제 이렇게 조금씩 있는 거예요.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가 뭐 이렇게 큰 것도 아니고 뭐 서울이나 뭐 강원도나 뭐 전라도나 다 기후 같은 거 비슷하잖아. 근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그 원인은 기반암의 특성 때문에 그래요. 기반암의 종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흑산은 주로 편마암, 변성암으로 이루어져 있다. 기반암이 변성암인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돌산은 화강암으로 이루어져 있다. 암석이 다르니까, 암석의 특성이 다르니까 산의 모양도 다른 거예요.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뭐 구체적으로 물어보진 않는데, 화강암이 부서지면
침식을 받으면, 풍화를 받으면, 자, 여러분들 우리가 화강암 눈으로 본 적 있어요? 네. 아마 초등학교 때 봤을 거야. 그 과학실에서. 현무암도 보고, 물론 기억은 잘 안 나겠지만, 나중에 관악산 가면서 한번 봐보세요. 화강암은 되게 거칠거칠해요. 표면이 매끄럽지 않아요. 왜냐면, 암석을 이루는 알맹이가 굵어요. 굵어. 반짝이는 것도 막 들어있고. 그래서 화강암이 부서지면, 화강암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화강암이 깨졌어. 풍화를 받았어. 뭐 침식을 받았어. 그럼 얘가 깨져서 떨어져 나왔는데, 이 떨어져 나오는 물질이 모래에 모래. 굵은 거야. 자, 모래는 지들끼리 잘 엉겨 붙는다, 아니면 지들끼리 따로 논다? 따로 논다. 그러니까 화강암이 부서져서 모래가 만들어졌는데 비가 내리거나 바람이 불거나 하면 그냥 다른 데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냥 화강암인 거죠. 그에 비해서 현마암은 얘가 압력을 받으면서 입자가 다 뭉개지고 그게 다시 탄탄하게 이렇게 부른 거거든. 그래서 얘가 이렇게 풍화를 받아서 알맹이가 떨어져 나오면 그냥 흙이 떨어져 나와요. 자, 흙은 습기가 많으면 지들끼리 엉겨 붙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데로 가지 않고 여기에 이렇게 그대로 머무는 거지. 이해되죠? 그래서 암석의 종류 때문에 산의 모양이 달라진다. 자, 그러면 시험 문제에서는 뭐가 나오냐면요. 이런 식으로 사진이 제시가 되기도 하고 뭐 그림이 제시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얘를 가, 얘를 나. 그러면 가하고 나하고 어떤 암석이 더 먼저 만들어졌다? 가가 먼저 만들어졌다. 시원생대, 중생대. 그쵸?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라고요. 자, 참고로 우리나라에 제일 많은 암석이 변성암. 우리나라에 흑산 겁나 많아요. 우리나라에 두 번째로 많은 암석 화강암. 그래서 우리나라에 돌산 겁나 많아요. 우리나라 산지가 대부분 흑산 아니면 돌산인 거지.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토양층의 두께는 두꺼움. 그 다음에 얘는 불규칙하고 흙이 많이 있는 곳도 있겠지만 이런 데는 다 밑에니까 있겠지만 불러 떨어져서. 근데 이런 데는 없잖아. 그리고 암석이 노출된 곳이 많은. 자, 그래서 우리가 돌산, 흑산을 보면요. 자, 우리 학교 뒤에 있는 언덕, 이것도 산이야? 자, 여기는 흙으로 덮여있니? 바위가 드러나요? 바위가 드러났어요. 우리 학교 뒷산이? 아니요, 흙으로 덮여. 너 다음 주 점심시간에 나랑 산책 한번 하자. 아, 높진 않으니까. 꿈남길 뒤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거든요. 여기는 흑산, 흙으로 덮여있고 그 다음에 저기 좀 멀리 보이는 관악산. 돌산. 그러니까 물론 나무도 자라긴 하지만 바위가 이렇게 드러나 있는 곳이 많거든요. 그쵸? 그냥 그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식생 밀도는 여기는 식생이 많고 숲을 이룬다. 여기는 식생 별로 없다. 뭐 관악산 보시면 돼요. 우리 학교에서 관악산 보이는 거 알아요? 슈퍼볼 보이는데. 어? 기상 맞추기 보이는데요. 기상 맞추기 보이는데. 어. 우리 학교에서 관악산 보여요. 자, 너는 다음 주 점심시간에 나랑 같이 위에 올라가서 관악산 한번 보자. 자, 우리 학교에서 관악산 보여. 저쪽에서. 여기서는 운동장에서 잘 안 보이고요. 저 위에. 저쪽에서 보이거든. 아, 물론 우리가 관악구에 사는데 학교뿐만 아니라 집에서 관악산 보이는 애들 많이 있을걸? 자, 아무튼 그래서 자, 이제 사례는 대표적인 산만 알고 있으면 돼요. 흑산 겁나 많은데 외울 수도 없고. 자, 흑산 중에 대표적인 산 지리산. 지리산만 알고 있으면 돼요. 자, 우리 지리산 위치가 어디지? 그 전라남도. 전라남도. 맞아요, 전라남도. 자, 우리 지리산 위치 행정구역이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쪽은 전라북도. 지리산이 엄청 커서 지리산이 서울보다 넓어요. 지리산이 엄청 큰 산이야. 그래서 전라북도, 여기는 전라남도 행정구역상, 그 다음에 여기는 경상남도예요. 경상남도인데 지리산이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백지도에서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거기 가운데가 지리산이다. 그렇게 찾으시면 돼. 됐어요? 됐어? 그 다음 이건 그냥 지금은 들어만 보시고요. 나중에 2학기 때는 이제 정리하시면 되는데 지역별로 특징 되게 많이 물어봐요. 자, 전라북도에서 서남쪽 끝에 지리산이 있는 행정구역. 전라북도에서. 물론 지금 여러분들이 잘 모를 거야. 지금 알려줄게. 여기가 어디냐면요. 남원. 자, 남원이 뭘로 유명해? 그 유배지. 유배지는 아니고요. 남원이 뭘로 유명할까? 남원. 그러니까 남원이 뭘로 유명할까? 여러분 다 아는 거야. 되게 유명한데. 되게 유명하지 당연히. 그렇다면- 춘향전. 아, 춘향전.
성춘향과 이몽룡이 광안도에서 이제 그네 타던 춘향이 거기가 남원이에요. 남원 가면 이제 춘향제도 열리고요. 미스 춘향도 뽑고 거기가 남원이야. 됐어요? 어쨌든 지금은 이게 하나하나 그냥 이렇게 좀 알아가는 단계. 외우진 마시고 들어만 보고 그냥 넘기세요. 그다음에 전라남도 쪽은 구례라는 데예요. 구례. 아마 거의 처음 들어본 친구들도 있을 건데 구례에 되게 유명한 절이 하나 있어요. 화엄사. 낯설죠? 우리가 아는 절이 몇 개 안 돼서 불국사밖에 사실 잘 몰라. 자, 아무튼 그래서 구례에 지리산이 있고요. 경상남도는 두 군데인데 이건 뭐 딱히 잘 안 물어보니까 넘어가셔도 괜찮아요. 남원 정도만 기억해 두세요. 남원. 넘어갈게요. 자, 우리가 지리산 한국지리 초반에 산 정리할 때 지리산 한번 말을 했을 거야. 맞았어요. 말했어. 그다음 우리가 돌산, 중요한 산이라고 산을 정리했었는데 금강산 이야기했었죠. 거기에 보면 설악산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한강 북쪽에 있어서 북한산도 있었어요. 기억나니? 자, 이렇게 이 세 개 산을 주로 물어봐요. 나머지는 안 물어봐요. 그런데 우리는 악착같이 북한산 나왔으면 당연히 관악산도 나와야지. 관악산도 똑같은 돌산이에요. 똑같은 중생대 화강암이에요. 됐니? 자, 넘어갈게요. 자, 고위 평탄면과 토지 이용. 고위 평탄면, 강조. 옛날에 물어봐요. 대관령 물어보는 거예요, 대관령. 대관령 이름 들어본 적 있잖아. 그럼 대관령이 뭘로 유명하지? 고랭지 농업. 또는 목장. 또는 풍력발전. 그래서 고랭지 농업이 유명한데, 왜 고랭지 농업이 할 수 있을까? 그니까,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자, 또 기본 개념 잡을게요. 자, 여러분들 높은 곳에 있는 평평한 땅을 뭐라고 부르죠? 고원이라고 부르죠. 높은 곳에 있는 땅을 고원이라고 부르는데, 자, 고원은 형성 과정을 따지지 않고 그냥 높은 곳이 평평하면 고원이에요. 그런데 높은 곳이 평평해지는 원인은 두 가지가 있어. 그러니까 평평해진 원인이라기보다는 높은데 평평하다. 두 가지 원인이 있는데, 하나는 원래 그냥 평범한 이런 산이었는데 화산 폭발이 일어났어. 용암이 엄청나게 나와가지고 여기를 메워버렸네? 평평해져요. 이것도 고원이야. 그다음 두 번째는 원래는 낮고 평평한 낮은 평지였는데 얘가 융기를 할 때 그냥 비교적 넓은 부분이 이렇게 융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그냥 높은 곳에 평평한 땅이 생기기도 해요. 그리고 얘의 핵심 키워드는 융기. 됐죠? 그래서 고위 평탄면이라고 하는 건 글자 그대로 높은 곳에 위치하는 평탄한 면이에요. 평탄한 면이야. 고원이랑 이거랑 사실 크게 다르진 않는데 두 가지 원인 중에 고위 평탄면은 융기 때문에 만들어진 평탄한 면을 고위 평탄면이라고 불러요. 자, 우리나라에서 융기운동이 일어났죠? 우리가 배운 것 중에 신생대 상기부터 일어나고 있는 병동성 요구운동, 비대칭 융기운동. 일어나고 있으니까 우리나라에 융기 때문에 만들어진 고위 평탄면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또 한국지리 시간에 배우고 있는 거고, 정리하고 있는 거고. 자, 그러면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고위 평탄면이 왜 만들어졌느냐? 자, 우리가 맨날 중부지방의 단면도를 그리라 그러면 이렇게 그리잖아요. 그런데 지역에 따라서는 암석의 종류도 다르고 힘이라고 하는 게 균일하게 작용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휘는 과정에서 다 뾰족하게 솟은 게 아니라 어떤 지역들은 비교적 넓은 부분이 그대로 융기한 곳도 있어요. 그리고 높아졌으면 다시 오랜 시간이 지나면 침식을 받으면서 다시 뾰족뾰족 산으로 바뀌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고위 평탄면은 비교적 낮은 곳에 있던 땅이 융기하면서 지금은 일부 지역은 단면도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여기가 이제 침식은 많이 진행되지 않아서 아직도 평탄했던 얘가 융기해서 이렇게 된 건데 아직 여기가 많이 깎이진 않아서
평탄한 부분이 이렇게 남아있는 지역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곳을 고위 평탄면이라고 한다. 됐어요? 개념 잡았어요? 그래서 원래 산 꼭대기는 관악산 꼭대기 뾰족한데 고위 평탄면은 산 꼭대기인데 이런 식으로 거의 평지에 가깝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죠. 넘어갈게요. 자, 이건 이제 여러분들 뭐 외울 부분을 외워주시고 뭐 정리할 부분은 정리하면 되니까. 자, 이야기할게요. 태백산맥, 소백산맥 등의 일부 지역이 고도가 높고 경사가 완만한 사면이 발달한다. 완전한 평지는 아니지만. 자, 우리가 사진 보면 여기가 지금 고위 평탄면 산 꼭대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농사를 지을 수 있을 정도로 운동장처럼 평평하진 않지만 농사를 지을 수 있을 정도로 산 꼭대기인데 평평한 부분이 나타난다. 소들이 이렇게 풀을 뜯을 정도로 평탄한 부분이 나타난다. 이 정도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일부 지역이라고 돼 있는데 두 군데만 알고 있으면 돼요. 하나는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던 학생이 이야기했던 대관령 고갯길 근처. 대관령 고갯길 주변이라고 할게요. 주변이 고위 평탄면이야. 대관령 자체는 고갯길이니까 주변보다 낮은 길이야, 길. 그 주변이 고위 평탄면인데 그냥 대관령이라고 말을 해요. 됐어요? 그래서 대관령 하나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자, 소백산맥 근처, 소백산맥 일대에는 진안고원이 고위 평탄면이에요. 진안고원. 여기 행정구역은요, 전라북도 무주, 전라북도 진안, 전라북도 장수, 무진장이 진안고원인데, 자, 물론 시험 문제에서는 주로 여기만 물어보죠. 대관령은 어떻게 해요? 자, 대관령은 서울, 태백산맥, 강릉 이렇게 가면 태백산맥 넘어가야 돼요. 여기가 대관령이에요. 위치는 강릉이에요. 강릉 바로 가기 전에. 강릉 바로 가기 전에 여기가 강릉이고요. 여기가 행정구역이. 자, 여러분들 봐봐. 좀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자, 여러분들 해발도가 높은 산에서 스키를 타긴 타? 근데 경사가 높으면 스키를 탈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자, 관악산 꼭대기에서 스키를 타고 내려가요. 죽어요. 죽겠죠? 그래서 해발도는 높은데 비교적 경사가 완만한 데서 타는 거예요. 스키장이 그래서 고위 평탄면에 있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평창 동계올림픽. 근데 우리가 평창이긴 한데 스키 경기나 그런 것들은 어디서 열렸을까? 그 정선. 그러니까 정선 일대, 평창 일대인데 읍내 그런 데가 아니라 스키가 열렸던 곳은 대관령 근처. 여기다 동계올림픽이 열린 거예요. 됐어요? 자, 우리가 그래서 이 고위 평탄면은 비교적 경사가 완만하니까 농사도 지을 수 있는 거고 스키장으로 이용할 수도 있는 거고 인간이 이용하니까 다루는 거예요. 해발고도가 높은데 뾰족해. 뭐 나무밖에 더 잘하겠니? 물론 거기에 나는 자연이다에 출연하는 사람들은 살겠지. 근데 우리가 그걸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 된다고요. 됐죠? 자, 그래서 오랜 풍화와 침식으로 평탄해진 지형이 자, 얘는 신생대 초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생대 초는 우리 한반도가 대체로 평탄했으니까. 그런데 경동성 요곡 운동이 일어나면서 융기했는데 일부 지역이 평평한 부분이 그대로 융기한 뒤로 아직도 평탄한 그 기복이 남아있는 곳. 침식이 더 일어나면 결국 뾰족뾰족해지겠지만 아직 남아있다. 그런 곳이 고위평탄면이다. 자, 고위평탄면의 지형도 볼게요. 자, 우리가 거의 처음 지형도가 나오는 것 같은데 조금만 살펴볼게요. 자, 등 고선의 간격이 여기처럼 이렇게 넓은 곳은 경사가 급하다, 완만하다. 등 고선의 간격이 이렇게 촘촘한 곳은 경사가 급하다. 우리가 그건 알고 있죠. 알고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높이를 나타낸 거니까 해발 고도 숫자를 보시면 돼요. 800m, 1000m, 뭐 중간에 900m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지점이 제일 높은데 여기가 태백산맥 산 줄기 중에 제일 높은 곳이거든요. 그 제일 높은 곳이 이어지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이쪽은 급경사인데 이쪽으로가 지금 상대적으로 경사가 완만하고 이렇게 지금 집들도 있고 그 다음에 얘는
뭐 고랭지 시험장, 그다음 목장도 있고 뭐 풍력 발전기도 있고 좀 더 자세한 지도에서는 밭 기호도 있고 그래요. 여기가 바로 고위 평탄면이고요. 지역 이름은 대관령면이에요. 자, 그래서 앞으로 우리 지형도가 종종 나올 건데 고위 평탄면은 기본적으로 해발류도가 높은 곳이죠. 숫자 보면 돼요. 숫자가 뭐 500m, 뭐 600m 나온다. 그럼 고위 평탄면밖에 없어. 그리고 등고선 간격이 좁은 데가 있고 넓은 데가 있으면 넓은 데가 고위 평탄면이에요. 뭐 그렇게만 구분하시면 돼요. 넘어갈게요. 자, 이제 읽으면서 중요한 부분만 체크할게요. 고위 평탄면은 해발 고도가 높기 때문에 여름철에 서늘하다. 그리고 서늘하니까 수분 증발량이 적다. 그리고 겨울철에 눈이 많이 내리기 때문에 우리 봄에는 보통 건조한데 여기는 봄에도 물이 녹으면서 물이 녹는 게 아니고 눈이 녹으면서 습도가 유지가 되기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지형성 강수 같은 게 많이 내리면서 어쨌든 얘는 수균하다, 안개도 많이 끼고요. 그러다 보니까 경사가 완만해서 농사를 지을 수가 있는데 여름철에 배추나 무는 너무 더우면 썩어버려요. 근데 위에서 농사도 지을 수 있고 서늘하니까 밑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 배추 농사, 무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데 위에서는 짓잖아요. 비싼 값에 팔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름철에 높은 데서 채소를 재배한다. 고랭지 농업이죠. 단 조선시대에는 고랭지 농업을 했을까 안 했을까?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대관령에서 배추 농사 지어가지고 지게에 짊어지고 한양까지 와야 돼. 못 오지. 영동 고속도로 뚫리고 교통이 편리해진 뒤로 이제 트럭이 다닐 수 있는 뒤로 그 뒤로 고랭지 농업을 시작한 거죠. 기후, 유리한 기후, 그 다음에 교통 발달. 그 다음에 여러분들 바람은 바닷가 지역이 세게 불고요. 마찰이 없으니까.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평평한 데로 들어오니까 세게 불어요. 해발고도가 높은 곳은 바람이 세게 불어요. 바람이 세면 뭘 하기 유리하다? 풍력 발전.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관악산 꼭대기에 풍력 발전소 건설할 수는 없잖아. 재료 어떻게 운반할 거야? 비교적 평탄한 지역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다가 풍력 발전기를 짓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규모가 큰 풍력 발전 단지가 대관령 일대에 있어요. 됐죠? 뭐 그 정도만 끝. 자, 그리고 여름에 서늘하니까 가축이 먹는, 소가 먹는 풀이 잘 자라서 목장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 또 이것도 하나만 더 할게요. 하나만. 자, 여기는 지금 이제 고랭지 농업을 하는데 여름에는 농사를 짓죠. 식물이 자라죠. 그럼 봄하고 가을, 겨울에는 여기 농사 지을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없어요. 근데 추워서 못 짓는 거야. 여름은 적합한데, 채소를 재배하기에 적합한데 봄, 가을, 겨울은 못 짓는 거지. 그럼 봄, 가을, 겨울에는 여기 어떻게 돼 있을까? 아무것도 없어요. 맨 땅이야. 그러면 그때 비가 내리면 또 어떻게 될까? 맨 땅인데 비가 내려요. 그러면 흙이 다 씻겨 가거든. 그래서 여기가 여름에만 농사를 짓고 다른 계절에는 농사를 못 지으니까 비가 내릴 경우 흙이 씻겨 내려가서 문제가 된다. 토양 유실 문제가 심각해요. 비가 내리면 물이 이제 흘러내려올 텐데 흙탕물이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농약도 많이 하다 보니까 수질 오염제도 생기고. 하여튼 고랭지 농업이 뭐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5분 정도만 하면 끝나겠네. 마저 하고 쉽게요. 저 시계 맞죠? 지금 40분. 38분. 자, 여기만 하면 되니까 하고 마칠게요. 자, 산지 지형은 이제 과거에는 뭐 농사 조금 짓거나 임업, 숲을 이용한 산업, 그다음에 주로 이제 지하 자원이 산에 많다 보니까 광업, 종사하는 주민이 많았으나 지금은 뭐 이런 걸로 먹고 살기 힘들죠. 그래서 관광 산업으로 많이 바뀌었다. 끝. 그다음에 산지 지형의 환경 개선과 대책, 또 도로를 만들거나 댐을 건설하거나 이런 걸 하면 이제 훼손이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으로 자연 휴식연제나 생태 통로 등을 건설한다.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이렇게만 하시면 되는데 자연 휴식연제가 뭘까? 되게 유명한 관광지예요. 사람들이 계속 오면 여기 계속 훼손되겠죠. 우리가 국립공원들 보면은요, 몇 년에 한 번씩 여기 들어가지 말라고 막아놔요. 사람이 안 가요. 회복이 되니까. 이런 걸 자연 휴식연제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생태 통로는 그 여기 위에도 있죠. 그러니까 도로가 생기기 전에는 동물들이 왔다 갔다 했는데 도로가 생기고 나면 그것도 막 4차선이 아니라 막 6차선이 생겼어. 그러면 이제 나같이 좀 덜 떨어진 동물들은 이렇게 가다가 자동차네 피해야 되는데 생각보다 빨리 오네 이러고 있다가 치이잖아. 그래서 동물들 단위라고 동물들 육교 만들어 놓죠. 이걸 생태통로라 그러잖아요. 여기 근처에도 있잖아요. 여기 위에 올라가. 여기 근처에도 있어. 있어요. 응. 봤어. 나 몰라. 거기 멧돼지 있어요. 우리 서울에 멧돼지 있을까? 없어요. 많아요. 아, 네. 서울 북한산이랑 관악산에 멧돼지 있어요. 관악산 있어요. 그럼요. 그래서 산에 올라갈 때 멧돼지 혹시 오면 그냥 친구야 하고 물론 이렇게 멧돼지가 많지는 않은데 북한산이 훨씬 크거든요. 북한산 일대에는 멧돼지가 되게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산에 올라갈 때는 조용히 올라가면 안 되고 보통은 이게 소리를 내면서 올라가요. 나무로 이렇게 바위를 두드린다거나 그러니까 동물한테도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동물들이 야생동물들이 사람을 보고 덤비는 이유가 걔네들도 놀라서 그런 거거든. 그래서 나 지금 올라가요라고 이렇게 철소리를 내든지 하면서 조금 이렇게 사람들이 잘 안 다니는 길은 그렇게 올라가는 게 안전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자, 혹시 재미있는 친구